오늘은 아내 안 오셨죠?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아침이면 언제나 그랬듯 윤정숙은 오늘도 6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좁디 좁은 원룸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남편 김용진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또 비가 오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은 정숙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비닐장판 위로 슬리퍼를 끌며 부엌으로 향한 정숙은 전기밥솥에 미리 예약해둔 흰 쌀밥과 냉장고 속 반찬들을 꺼냈어요. 혼자 먹는 아침상은 늘 쓸쓸했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뉴스를 듣지도 않은 채 정숙은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날엔 용진이가 더 아프지 않을까? 남편 김용진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건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행은 정숙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그저 남편이 있는 요양원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죠. 버스에 오르며 정숙은 검은색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머리를 정돈했어요. 59의 나이가 무색하게 머리엔 하얀 새치가 절반을 넘어섰고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던 그 얼굴도 이젠 지친 세월의 흔적만 남아 있었죠. 어서 오세요, 윤정숙님. 행복요양원의 간호조무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양원 1층의 냄새는 언제나 그랬듯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섞여 코를 찌르는 듯 했어요. 김용진 씨는 오늘도 상태가 안정적이십니다. 어제 저녁엔 죽도 3숟가락이나 드셨어요. 담당 간호조무사 강유미의 목소리에는 늘 밝은 기운이 넘쳤습니다. 40 초반의 나이였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여자였어요. 정숙은 유미가 남편을 잘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 볼게요. 310호. 남편 김용진의 병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63의 나이가 무색하게 한때는 당당했던 그 등이 초라하게 구부정해져 있었어요. 여보, 나왔어. 정숙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용진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기만 했어요. 반신불수가 된 남편은 오른쪽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고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서 좀 쌀쌀하죠? 내가 담요 가져왔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꺼낸 담요를 남편의 다리 위에 덮어주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불이 평소와 다르게 구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불이 왜 이렇게 됐지? 누가 정리를 안 해줬나?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강유미가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에요. 김용진 씨,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직접 만든 죽 가져왔어요. 어제 너무 맛있게 드셔서요. 유미는 정숙을 향해 윙크하며 웃었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유미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나저나 이불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아침에 정리했는데. 정숙의 물음에 유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게 김용진 씨가 밤중에 혼자 소변을 보시려다 몸부림을 치셨나 봐요. 야간 기록에 적혀 있더라고요. 소변요? 남편은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정숙은 의아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대신 벽에 걸린 수면 체크 기록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벽 2시, 4시에 체크가 되어 있었지만 특이사항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정숙은 중얼거렸지만 유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어요. 대신 용진에게 죽을 한 숟가락 떠먹였습니다. 어머, 김용진 씨, 오늘은 제 손이 더 예쁘다고 눈빛으로 말씀하시네요. 유미의 농담에 용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공포일까, 당혹감일까? 정숙은 그 눈빛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만 다시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 용진의 병실을 나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요양원 로비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십 번째 시계를 확인하는데 누군가 어깨를 톡 건드렸어요. 윤정숙 씨, 아직 안 가셨네요? 고개를 돌리자 요양원 원장 박민호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깔끔한 정장 차림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은 여전히 권위 있어 보였어요. 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정숙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환자 병실에 CCTV 같은 건 설치할 수 없을까요? 박민호는 뜻밖의 질문에 안경을 올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갑자기 CCTV는 왜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 그냥 제가 없을 때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정숙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실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고 제 남편 병실만이라도요. 제가 비용을 다 댈게요. 정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 박민호는 난색을 표했지만 정숙의 결연한 표정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설치해드리죠. 다만 우리 직원들한테는 미리 알려야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이틀이 지난 후 정숙은 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CCTV가 설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주일치만 보관되며 요양원 내부에서만 확인 가능하다는 조건이었어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정숙은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안심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이젠 적어도 남편이 어떤 케어를 받는지 알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원장실로 안내된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확인하고 싶은 시간대가 있으신가요? 박민호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밤 시간대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요. 원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그럼 이걸 USB에 담아드릴게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혼자 보셔야 하고 복사는 금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USB를 받아든 정숙은 서둘러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USB를 꽂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몇 번이나 파일을 클릭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영상이 열렸을 때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면 속 용진의 병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희미한 복도등 불빛만이 병실 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 45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새벽 2시 5분. 갑자기 병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강유미였어요. 뭐 하려는 거지? 정숙은 중얼거리며 영상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유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용진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미는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더니 이상하게도 용진의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었어요. 용진은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미는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유미가 용진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유미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정숙은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유미의 손길은 용진의 얼굴에서 목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갔어요. 그 손길은 분명 의료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 속 유미는 이제 용진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용진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침대 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정숙은 급히 영상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수천 개의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꿈인가? 현실이라면 너무 끔찍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정숙은 다시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미는 약 15분 동안 병실에 머물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그리고 2시간 후 비슷한 시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작은 물건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따뜻한 수건인지 약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미는 용진에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정숙은 그 다음 날의 영상도 확인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유미는 용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15분, 때로는 30분이나 머물렀어요. 마지막 날 영상에서 유미는 분명히 용진의 이불을 걷고 그의 몸을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유미의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 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아내 안 오셨죠?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정숙은 충격에 화면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꿈인가? 아니면 악몽인가? 모든 걸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용진아, 어떻게 이럴 수가. 어둠 속에서 정숙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일어난 게 아니라 그저 눈을 떴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화장대 앞에서 정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볼터치를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넘기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어요.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버스 안에서도 요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정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 본 영상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유미의 손길, 용진의 미세한 반응, 그리고 그 속삭임. 요양원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이 간호사들이 정숙을 반겼어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310호 병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선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여보, 나왔어. 용진은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햇살도 따스하고. 용진의 손을 잡으며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영상에서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 손가락이 유미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미세하게 움직였던 것을. 윤정숙 씨, 안녕하세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은 몸이 굳었어요. 유미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이제 정숙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보였어요. 강유미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유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미소를 지었어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정숙은 유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남편 방에 새벽마다 왜 들어가죠? 직설적인 질문에 유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간병이죠. 새벽 2시예요? 기록에도 없이? 유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윤정숙 씨, 제가 뭘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환자를 돌보는 방식이 좀 특별하거든요. 정숙은 분노를 억누르며 손톱을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였어요. 이거 원장님께 보고해야겠네요. 유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해보세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제 덕분이죠. 정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확실히 최근 용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량도 늘고 눈빛도 더 또렷해졌어요. 그게 유미 때문이라면.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 남편에게 뭘 한 거예요? 유미는 대답 대신 일어섰어요. 오늘 김용진 씨 약 드릴 시간이네요. 저 가봐야겠어요. 남겨진 정숙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정숙은 남몰래 유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을 퇴근하는 유미를 몰래 따라가 그녀가 사는 아파트를 알아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유미의 과거 직장들도 찾아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으로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정숙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용진의 옛 휴대폰을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전 용진이 사용하던 휴대폰이었죠. 여기 있네. 오래된 서랍 속에서 정숙은 먼지 쌓인 갤럭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충전을 해봤지만 켜지지 않았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들고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죽었네요.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안에 중요한 자료라도 있으세요? 젊은 수리기사의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 자료가 있어요.
꼭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쯤 찾으러 오세요. 다음 날 정숙은 긴장된 마음으로 수리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사는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어요. 복구됐습니다. 다행히 자료는 그대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비밀번호. 생각해보니 몰랐습니다. 하지만 용진이 항상 쓰던 숫자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았어요. 결혼기념일, 생일, 그리고 열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용진의 휴대폰 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갤러리, 메시지, 통화 기록을 차례로 살펴보았어요.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의 휴대폰이었어요. 실망한 정숙이 포기하려는 순간 우연히 음성 메모 앱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몇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회의 내용이나 메모였지만 마지막 파일의 날짜가 용진이 쓰러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진 씨,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 볼까 봐요. 정숙은 숨을 멈췄어요. 유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날 원하잖아요. 이번엔 용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아내가 있잖아요. 유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내랑은 끝났어. 사실상 그런 거나 다름없어. 정숙은 충격에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용진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당신 거야.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야.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3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 그동안의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설마 이게 사실이었어? 정숙은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용진과 유미의 관계가 그전부터 있었던 거라면 왜 유미는 지금도 이렇게 병실에 찾아오는 걸까? 단순한 죄책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마도 생각보다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요양원을 찾았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접수대에 섰습니다. 원장님 계신가요? 좀 뵙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세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민호 원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정숙이 들어오자 안경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정숙의 표정을 보는 순간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만.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강유미 조무사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유미 씨요? 무슨 문제라도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민호는 놀란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유미 씨는 우리 요양원에서 평가가 제일 좋은 직원인데. 정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CCTV 영상이에요. 새벽마다 남편 병실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원장은 USB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0여 분 동안 영상을 지켜본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분명 부적절한 행동이긴 합니다만 환자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는 아니네요. 그게 중요한가요? 사적으로 접촉하고 있잖아요.
진정하세요, 윤정숙 씨. 원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다만 유미 씨가 5년 넘게 우리 요양원의 핵심 인력이라. 그럼 이런 일이 있어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유미 씨를 불러서 엄중히 경고하고 담당 환자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장은 말을 멈추고 안경을 벗었어요. 그의 눈빛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다만 뭐요? 정숙이 재촉했어요. 우리 요양원 평판에 영향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여태 사고 한 번 없었어요. 아마 김용진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나 봅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실수요? 이게 어떻게 실수예요?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장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뢰가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이 사람을, 이곳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원장실을 나온 정숙은 곧장 남편의 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그 방을, 그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유미가 용진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유미의 눈빛은 담담했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숙 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정숙은 대답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용진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불안? 공포? 아니면 죄책감? 정숙은 알 수 없었어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네요. 유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정숙은 용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나 알아. 모든 걸 알아.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 용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하지 못하는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어요. 대답해봐. 내가 먼저 시작한 거야? 그 여자가 널 유혹한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용진은 그저 무력하게 침대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저녁 요양원을 나와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모든 증거를 모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USB와 녹음 파일, 그리고 요양원 간호일지까지. 이런 경우는 성범죄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민원실 경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담당 형사가 나와 정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상도 보고 녹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윤정숙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형사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녹음 내용으로 봐서는 두 분이 합의한 관계였던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더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제 남편은 지금 말도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발적 관계라면 성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요양원 규정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거예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발적? 지금 남편의 상태가 무엇인데? 하지만 형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은 애매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수사는 진행되는 거죠? 네, 일단 접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측에도 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경찰서를 나온 정숙은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배신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요양원, 법까지. 집에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어요. 문득 돈 문제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이게 뭐지? 최근 3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총 3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강유미. 정숙은 충격에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어요. 이럴 수가. 돈까지 빼갔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들어 요양원에 전화했어요. 저 윤정숙인데요. 강유미 씨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윤정숙 씨. 무슨 일이세요? 300만 원 어디에 썼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유미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돈이요? 용진 씨가 주신 거예요. 제가 특별히 잘 돌봐드리니까. 당신, 뭐야 도대체? 윤정숙 씨, 오해하지 마세요. 비밀로 하자고 하셔서 말씀 안 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매일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재활 치료도 받게 해드렸거든요. 영수증 다 있어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런 거라면.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정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 결혼했을 때부터 써온 모든 기록이 있었습니다. 용진과의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일기장 맨 뒷장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열쇠 한 개. 시골 친정집 창고 열쇠였어요. 그곳에는 정숙만이 아는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용진아, 미안해. 하지만 더는 내가 무너질 수 없어.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복수를 결심한 것입니다. 유미가 요양원이 그리고 배신한 남편까지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어둠만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열쇠를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빠져들고 있는 수렁처럼요. 그날 밤 정숙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규칙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문이 닫혀 있자 뒷문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에 우연히 본 적 있는 직원 출입구였습니다. 누구세요? 경비원이 물었어요. 김용진 환자 아내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은 어두운 복도를 따라 남편의 병실로 향했어요. 310호 앞에 서서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병실은 푸른 달빛만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용진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알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1983년 친구 결혼식에서 마주쳤을 때 넌 정말 멋있었어. 용진의 숨소리만 조용히 들렸어요. 정숙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0년을 함께했어. 좋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 그래도 난 늘 널 믿었어. 끝까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손을 뻗어 용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여자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 용진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놀란 듯한, 공포에 질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뭐가 부족했어? 아니면 그 여자가 너무 좋았어? 용진은 애써 손가락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렸어요. 정숙은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여기 다 있더라. 너와 그 여자의 대화. 넌 날 배신했어. 용진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어요. 그의 호흡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용진아?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용진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용진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정숙은 재빨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순간 문이 열리고 야간 근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즉시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호흡 곤란이에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서둘러 산소 마스크가 용진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어요. 정숙은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 섰습니다. 서둘러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해요. 10분 후 구급차 소리가 요양원 앞에 울렸어요. 용진은 들것에 실려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숙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제발, 제발 살아요. 병원에 도착한 용진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정숙은 복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나왔어요. 현재 상태는 안정됐습니다만 꽤 위험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왔고 뇌 압력도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괜찮아질까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정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그녀를 덮쳤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내가 다 망친 거야.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정숙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녀가 달리 할 수 있었던 일은 없었을까? 새벽 5시 정숙은 얕은 잠에서 깼어요. 간호사가 그녀를 깨웠습니다. 윤정숙 씨, 남편분이 깨어나셨어요. 잠깐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용진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용진아, 미안해. 정숙은 속삭였습니다. 용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했어요. 뭐라고 하고 싶은 거야? 정숙은 몸을 숙였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가져왔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게 해보세요. 정숙은 용진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알아보기 힘든 글씨였지만 정숙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 단 한마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도 미안해. 그때 용진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필사적으로요. 그 여자 조심. 정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유미 말이야? 그녀를 조심하라고. 용진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상태가 불안정해졌어요. 정숙은 밀려나듯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여자 조심. 병원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는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사흘째 그곳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용진의 모습이 점점 더 초췌해져 갔어요. 의사들은 뇌 손상 가능성을 말했지만 정숙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해요. 주치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환자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정숙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아픔을 몰랐습니다. 넷째 날 아침, 피로에 지친 정숙은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 병원 휴게실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소파가 있었습니다. 1시간만이라도 좀 더 편히 쉬고 싶었어요. 휴게실로 가는 길에 정숙은 우연히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각 환자별 간병인 노트가 있었어요. 간병인들이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노트였습니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용진의 노트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을까? 주변을 살핀 정숙은 빠르게 노트 더미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침내 용진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지? 노트를 펼치자 낯선 필체의 글귀가 보였어요. 분명 간병인의 메모였지만 특이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한 적 없어요. 다 내가 만든 착각이었어요. 정숙은 숨을 멈췄어요. 이건 분명 유미의 필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용진을 담당했던 유미가 남긴 메모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일기처럼 개인적인 내용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젯밤엔 용진 씨가 나를 안아주는 꿈을 꿨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그 사람은 내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약을 먹어야 하는데. 정숙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유미가 환각을 보고 있었던 걸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날짜가 없었지만 가장 최근의 기록으로 보였어요. 아내가 알아버렸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난 용진 씨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해.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이 글은 유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망상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글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숙은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아, 저기, 이 노트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간호사는 노트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강유미 씨의 필체군요. 원래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적으면 안 되는데. 혹시 강유미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분 정신과 약물 복용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병원에서 만났을 때 가끔 혼잣말하는 모습을 본 적 있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건가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들 사이에선 조금 이상하다고 소문이 돌았거든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 행정실에 들렀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강유미 씨의 경력 정보를 볼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을 담당했던 간병인이라.
행정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강유미 씨의 이전 경력이 삭제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지 않은데. 정숙은 결심했어요. 유미의 과거를 파헤쳐 봐야겠다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요양보호사 커뮤니티에 강유미라는 사람을 아는지 물었어요. 오후가 되자 한 건의 쪽지가 왔습니다. 강유미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우리 병원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환자에게 집착하다 해고됐죠. 정숙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쪽지가 왔습니다. 3년 전 서울대병원에서 일할 때 남자 환자에게 집착했어요. 자기가 그 환자와 특별한 관계라고 착각했죠. 나중엔 환자 약에 손을 대기까지 했다고 해요. 정신과 병력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정숙은 경악했어요. 유미가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근무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용진이 쓰러지기 전 유미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진이 입원했을 때 유미가 담당 간호사였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녀의 집착이 시작된 걸까?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숙은 억울함과 분노, 동시에 깊은 슬픔에 휩싸였어요. 그녀가 의심했던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의 망상에 휘말린 피해자였던 거죠. 용진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숙은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남편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미로부터 다른 사람들도 보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단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CCTV 영상, 간병인 노트, 인터넷 카페에서 받은 정보, 그리고 용진의 휴대폰까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정숙은 곧바로 원장실을 찾았어요. 하지만 박민호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대신 사무장이 그녀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윤정숙 씨? 강유미 씨 어디 있나요? 사무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출근했을 텐데요. 아마 2층 간호실에 있을 겁니다. 정숙은 곧장 2층으로 향했어요. 간호실 문을 열자 유미가 약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정숙 씨, 어서 오세요. 용진 씨는 좀 어떠세요? 정숙은 그 가식적인 웃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유미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회복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서울대병원에서 해고됐죠? 환자에게 집착한 이유로. 이번엔 유미의 표정이 확실히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우연이 아니었죠? 당신이 뭔가 한 거예요, 맞죠? 유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용진 씨를 돕기 위해. 정숙은 가방에서 간병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쓴 거죠? 그 사람은 날 사랑한 적 없어요. 다 내가 만든 착각이었어요. 이거 당신 필체예요.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내 남편한테 뭐 한 거야? 사랑? 아니, 착각이야. 그건 범죄라고. 유미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
그리고 그 웃음은 곧 오열로 바뀌었습니다. 유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미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어요. 용진 씨가 처음으로 저를 봐주셨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다 저를 무시했는데 용진 씨만은 달랐어요. 항상 고마워요라고 말해주셨죠. 그게 전부야? 그런 이유로 환자를 이용한 거야? 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진 씨가 먼저였어요. 제게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은 내용과 비슷했어요. 정말 용진이 먼저 시작한 걸까? 아니면 유미의 망상일까? 증거가 있어요? 당신 말이 사실이라는? 유미는 천천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병원 처방전이었습니다. 정신과 약물 처방전이었어요. 저 조현병 진단 받았어요. 가끔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약을 안 먹으면 더 심해지고.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미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진짜예요. 용진 씨가 제게 주셨어요. 전화번호도 직접 알려주셨고, 저희가 만나던 것도 사실이에요. 쓰러지기 전까지는. 유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용진과 나눈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용진이 쓰러지기 한 달 전까지였어요. 정숙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이건 사실일까? 아니면 정교한 거짓말일까? 당신이 약을 끊었을 때 남편은 쓰러졌어. 우연일까? 유미의 눈에 공포가 번졌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용진 씨를 사랑했어요. 절대 해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유미가 망상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가능성, 의도했든 아니든 용진의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공개할 거야. 유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인생이 끝나요. 저는 정말 용진 씨를 진심으로. 충분해. 정숙은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게 둘 수 없어. 그때 문이 열리고 원장과 몇몇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정숙과 유미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강유미 씨, 당신 이력서에 정신과 병력을 속인 것이 사실입니까? 유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원장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유미는 요양원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숙은 모든 증거를 들고 지역 뉴스 방송국을 찾았어요. 기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요양원의 관리 부실과 환자 안전 문제,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USB와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정숙은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슬픔까지. 결국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용진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문도 생겼어요. 용진아, 정말 그랬니? 내가 몰랐던 뭔가가 있었던 거야? 중환자실에서 잠든 용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숙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그날의 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뉴스는 요양원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요양원은 폐쇄 조치되었고 유미는 강제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된 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가을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오후, 정숙은 남편의 새 병실로 향했습니다. 요양원 사건 이후 용진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지난 몇 주간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손에는 갓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문을 열었어요. 여보 왔어. 창가에 놓인 침대에 용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눈빛은 더 또렷해졌고 오른손으로는 젓가락질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간단한 단어들을 발음할 수 있었어요. 씨. 정숙은 남편 곁에 앉아 꽃병에 국화를 꽂았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창밖으로 단풍이 다 보여. 용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화로움이 묻어났어요. 이제 악몽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미음 가져왔어. 직접 끓인 거야. 먹어볼래? 용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요즘은 거의 혼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정숙은 여전히 직접 먹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둘만의 친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맛있어? 정숙이 물었어요. 응. 용진의 대답에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요양원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시간, 정숙과 용진은 조용히 회복의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에서는 요양원의 관리 부실과 허술한 인사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요양원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유사한 사례들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어요. 강유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정숙은 그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어요. 물론 용진과의 관계가 정말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야. 한 일주일 후면 퇴원이 가능하대. 용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기쁨이 어렸습니다. 그래,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아파트로. 정숙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좁은 원룸에서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정숙은 용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한때는 그토록 차가웠던 그 손이 이제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용진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용진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강유미, 그 사람과 정말로 관계가 있었어? 이 질문은 한 달 동안 정숙의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대답이 나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용진은 슬픈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니. 용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렸지만 또렷했어요. 그 사람 병 있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녹음 파일은? 용진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편집 했나? 정숙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남편을 의심했는지, 얼마나 오해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용진은 힘겹게 손을 뻗어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 정숙은 용진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시 시작하자. 그때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용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정숙은 노란 택시를 타고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집은 1년 동안 비어 있었지만 정숙이 미리 와서 깨끗이 청소해 두었습니다. 여보, 도착했어. 정숙은 휠체어에 앉은 용진을 거실로 밀어 넣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이 좋다. 용진이 중얼거렸어요. 정숙은 부엌으로 가 미리 준비해둔 전기밥솥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용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이제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다. 정숙은 말을 멈추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용진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정숙은 용진의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용진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이번엔 당신을 더 잘 지킬게.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햇살이 용진과 정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정숙의 얼굴 위로 미소와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이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용진의 재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숙의 마음속 상처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집안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용진의 휠체어를 식탁 쪽으로 밀었습니다. 새로운 그러나 익숙한 일상의 시작이었어요. 당신, 우리 이제 여행 갈까? 재활 좀 더 하면 바다라도 보러. 용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났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정숙과 용진은 이제 다시 손을 잡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더 행복하게.